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는 하늘보다 높고 가문의 법도는 목숨보다 무거웠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고을에 제법 이름난 양반 가문이 있었지요.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이라 기와집 처마가 하늘을 찌르듯 높았고 곳간에는 곡식이 철마다 넘쳐났습니다. 그 집안의 외아들이 바로 수혁이었지요. 15살 서재에 앉아 책 읽는 것이 하루의 전부인 도련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글 읽은 것을 보여드려야지 그 생각뿐이었지요. 아버지 이성재는 벼슬이 높았지만 청렴한 분이셨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정사로 이름이 높았고 권세가들의 횡포를 막아서는 고든 성품이었지요. 하지만 세상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그 고든 성품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눈에는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수혁은 서재에서 책을 펼치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분이가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지요. 쾅!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포졸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영무를 꾀했다는 고변이 접수되었다. 즉각 체포한다. 수혁이 서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양손이 밧줄에 묶인 채 끌려 나오고 있었지요. 아버지, 수혁이 도포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포졸이 그 손을 쳐냈습니다. 수혁이 마당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되지 못했지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국자를 든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방금 전까지 끓이던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국은 끝내 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무, 혐의. 그 두 글자만으로 세상이 돌변했지요. 가산이 몰수되고 토지 문서며 곳간 열쇠며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괴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명이 내려왔지요. 연좌하여 먼 변방으로 유배를 명한다. 내일 새벽 출발하라. 15살이었습니다. 아침에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양반과 도련님이었는데 저녁에는 역적의 아들 유배 죄인이 된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대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20명이 넘던 종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진 것이었지요. 마당에는 빈 집신 한 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수혁이 부엌으로 갔지요. 분이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너는 왜 안 갔어? 분이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은비녀를 꺼냈지요. 달빛 아래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은비녀였습니다.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소녀의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지요. 분이의 과거는 이러했습니다. 7살에 다른 집에 팔려가 이름도 없이 살았지요. 2년 전년이 이름이었습니다. 12살 되던 겨울 실수로 비단을 태웠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맨발에 훅겹 적삼 하나, 장터를 헤매다 골목에 쓰러졌을 때 따뜻한 손이 분이의 어깨를 잡았지요. 홍씨 마님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마님이 빙그레 웃으셨지요. 분이라고 하자꾸나. 봄에 피는 꽃처럼 예쁜 이름이다. 분이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마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은비녀를 분이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이 아이를 부탁한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 곁에 아무도 없을 거다. 종문서가 소녀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마님과의 약속이 소녀를 붙잡은 것입니다. 수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린 줄 알았건만 이 여종만은 자기 발로 서 있었지요.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나와라. 길이 멀다.
수혁이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지요. 어릴 적부터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기와 지붕, 넓은 마당, 서재의 창문. 새벽 어스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따리 2개를 양 어깨에 걸치고 앞만 보고 걸었지요. 포졸 하나가 분이를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계집종이 따라온다고 유배 길이 소풍인 줄 아나 분이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지요. 길은 멀었습니다. 도성에서 북방 변경까지 보름길이었지요. 수혁은 서재에서 책만 읽던 발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발에 물집이 잡혔지요. 이를 악물고 걸었지만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포졸이 뒤에서 재촉했지요. 느리다. 빨리 걸어. 수혁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순간 분이의 손이 조용히 팔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잡고 말없이 놓았지요. 분이는 늘 수혁보다 서너 걸음 앞서 걸었습니다. 길바닥을 살폈지요. 뾰족한 돌이 있으면 발로 걷어냈고 진흙탕이 나오면 마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수혁이 뒤처지면 걸음을 늦췄고 숨이 차면 말없이 멈춰 섰지요. 수혁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짐 하나 줘. 너만 들면 무겁잖아. 분이가 짧게 대답했지요. 도련님은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유배지까지 체력이 남아 있어야 해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분이는 늘 그랬지요. 마음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2 사람의 등을 밀었습니다. 수혁의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 펼쳐져 있었지요. 그러나 등 뒤에서 들리는 분이의 발소리가 그 길을 조금은 걷게 해주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해가 저물자 주막에 들었습니다. 허름한 시골 주막이었지요. 포졸들은 안쪽 좋은 방을 차지하고 술을 시켰습니다. 수혁의 저녁은 신경도 쓰지 않았지요. 유배 죄인에게 밥을 챙겨줄 의무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수혁이 빈 마루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말할 곳이 없었지요. 그때 분이가 조용히 주막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모가 부엌에서 솥 바닥에 눌러붙은 밥으로 씨름하고 있었지요. 분이가 다가갔습니다. 주모, 부엌 일 좀 도와드릴까요? 저 솥 바닥은 쌀뜨물로 문지르면 깨끗해집니다. 주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아한 눈이었지요. 내가 할 줄 아느냐? 대감집 부엌에서 8배 일했습니다. 분이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눌러붙은 솥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어지럽혀진 그릇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 쓸 채소까지 손질해 놓았지요. 주모가 감탄했습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요. 저희 도련님 저녁상 좀 차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밥 한 그릇이면 됩니다. 자기 밥을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련님 밥을 달라는 것이었지요. 주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혁은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에 된장찌개까지 곁들인 상이었지요. 수혁이 물었습니다. 너는 먹었어? 부엌에서 얻어먹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분이가 빙그레 웃었지요. 수혁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막에 묵을 때마다 분이는 부엌으로 갔지요. 솥을 닦고 그릇을 정리하고 반찬 손질을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수혁의 저녁 한 그릇을 얻어냈지요. 돈 한 푼 없이 천리길을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분이의 손끝이 곧 노잣돈이었던 것입니다. 닷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산골짜기의 작은 주막이었지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분이가 뒷간에 가려고 마당을 지나가는데 포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막 뒤편 나무 아래에서 누군가와 속삭이고 있었지요. 정말 해치우는 거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니까 윗분께서 명을 내리셨어. 유배지 가기 전에 처리하랍디다. 포졸의 목소리였지요.
분이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요.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귀만 쫑긋 세웠지요. 내일 산길에서 하면 되겠소. 절벽이 있는 구간 알지? 거기서 발을 헛디디게 하면 그만이야. 사고로 위장하는 거지. 아무도 모를 거야. 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요. 소리 없이 뒷간에 다녀온 뒤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혁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수혁을 깨우지 않았지요. 깨워봤자 겁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생각해야 했습니다. 힘으로는 안 됐습니다. 여자 혼자 포졸 둘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유배 죄인이 도주하면 더 큰 벌을 받을 테니까요. 분이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수혁 옆에 앉아 밤새 생각했지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 주막 주모와 나눈 이야기였지요. 이 앞산 길로 보부상들이 아침마다 지나간다. 장날 맞춰 움직이거든. 분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된다. 사람들 눈이 있으면 저들이 손을 쓸 수 없다. 분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갔지요. 포졸들은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내일 지나갈 산길을 미리 훑어보러 간 것이었지요. 달빛의 의지의 길을 살폈습니다. 좁아지는 구간, 절벽이 보이는 곳, 길이 갈라지는 지점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분이의 뺨을 스쳤지요. 수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분이가 그 밤 목숨을 걸고 어둠 속을 걷고 있다는 것을. 돌아오는 길에 분이가 주막 주모를 찾았습니다. 새벽이라 주모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모, 보부상들이 아침에 이 길로 지나간다 하셨지요? 몇 시쯤입니까? 해 뜨고 한 식경쯤이면 지나가더라.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엌 일을 도왔지요. 주모에게 고마움을 쌓아두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포졸들이 수혁을 깨웠지요. 일찍 출발한다며 서둘렀습니다. 분이가 나섰지요. 잠깐요. 도련님 집신끈이 풀렸습니다. 고쳐 매야 해요. 분이가 수혁의 집신을 느릿느릿 매만졌습니다. 포졸이 짜증을 냈지요. 빨리 못하냐? 다 됐습니다. 분이가 일어섰습니다. 이미 한 식경이 지나 있었지요. 주막을 나서자 좁은 산길이 이어졌습니다. 한쪽은 높은 벼랑, 다른 한쪽은 깊은 골짜기였지요. 포졸 하나가 슬금슬금 수혁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앞만 보고 걷고 있었지요. 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직이다. 조금만 더. 저 앞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소리, 말 울음소리, 짐이 부딪히는 소리. 보부상 행렬이었지요. 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 앞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졸들이 움찔했지요. 수혁에게 다가가던 포졸이 발을 멈췄습니다. 분이가 재빨리 보부상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요. 어르신들, 혹시 같은 길이십니까? 산길이 험해서 함께 가면 안심이 될 텐데요. 보부상 어른이 수혁과 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어린 선비와 여종, 그리고 험상궂은 포졸들. 사정이 있어 보였지요. 그래, 같이 가자. 요즘 이 길에 짐승이 나온다더라. 일행이 합쳐졌습니다. 보부상 6명이 함께 걸으니 산길이 북적거렸지요. 포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 눈앞에서 손을 쓸 수는 없었지요. 그날 저녁 분이는 보부상들의 찢어진 저고리와 보따리를 바느질로 수선해줬습니다. 빠르고 깔끔한 솜씨에 보부상들이 감탄했지요. 동행의 끈이 단단히 이어졌습니다. 포졸들은 끝까지 손을 쓰지 못했지요. 수혁은 끝내 몰랐습니다.
분이가 그 밤 어둠 속을 홀로 걸으며 목숨을 지켜냈다는 것을. 보름이 지났습니다. 유배지가 코앞이었지요. 포졸들은 수역을 관아에 넘기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임무에 실패한 보고를 해야 했으니까요. 험상궂은 얼굴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지요. 도착한 유배지는 바닷가 변방 마을이었습니다. 유배 관리가 마을 외곽을 가리켰지요. 저기서 살아라. 식량은 한 달에 좁쌀 한 말. 더 필요하면 알아서 벌어먹어라. 관리가 가리킨 곳에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움막이라기보다는 폐가에 가까웠지요. 벽은 허물어져 틈이 숭숭 뚫려 있었고 지붕은 반쪽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자풀이 무성했지요. 이게 집입니까? 관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싫으면 밖에서 자든가. 죄인 주제에 집 타령이냐? 관리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지요. 분이는 움막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벽을 두드려보고 지붕을 올려다보고 아궁이 상태를 확인했지요. 그리고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벽부터 맞겠습니다. 도련님은 안에 들어가 계십시오. 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뒷산에서 진흙을 파왔지요. 개울가에서 돌을 주워왔습니다. 진흙을 물에 개어 벽 틈을 하나하나 메웠지요. 마른 풀을 엮어 지붕 구멍을 덮었습니다. 아궁이에 쌓인 재를 퍼내고 구들장 밑을 뚫었지요. 이틀이 지나자 움막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고 아궁이에 불을 떼면 방바닥이 따뜻해졌지요. 그런데 움막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성재가 옥중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였지요. 낯선 땅에서 홀로 눈을 감으셨다 하니 그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주역이 무너졌습니다. 방 구석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지요.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요. 다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조용히 수역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분이의 방식이었지요. 말 대신 온기로 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관에서 주는 식량은 한 달에 좁쌀 한 마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지요. 열흘이면 바닥이 났습니다. 수역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지요. 밭을 갈 줄도 나무를 벨 줄도 품을 팔 줄도 몰랐습니다. 분이가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장터로 갔지요. 장터를 천천히 걸으며 살폈습니다. 누가 부엌일에 손이 모자란지, 누가 바느질을 못해서 고생하는지 눈으로 읽었지요. 장터 한쪽에 떡집이 있었습니다. 주모 혼자 떡을 만들고 손님 받는 일까지 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분이가 다가갔습니다. 주모, 손이 모자라시죠? 소녀가 도와드릴까요? 주모가 분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요. 내가 누구냐? 유배 오신 도련님을 모시는. 분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뭐, 유배 죄인종? 옆에서 아낙 하나가 고개를 돌렸지요. 인상이 사나운 여자였습니다. 장터에서 나무를 파는 사람이었지요. 야, 주무. 전연 가까이 하지 마. 역적, 죄인네 종이래. 장터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분이에게 쏠렸습니다. 역적 죄인네의 종년이 장터를 어슬렁거리면 재수 없어. 맞아. 저런 것이 돌아다니면 장사가 안 돼.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떡집 주무의 얼굴이 난처해졌지요. 미안하다만 오늘은 그냥 가주겠니? 내가 곤란해져서. 분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지요. 등 뒤로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분이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한참 동안 길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마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겨울 골목에서 쓰러진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분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은비녀를 꼭 쥐었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분이는 다시 장터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떡집으로 가지 않았지요.
장터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안 하려는 일이 있는 곳이었지요. 관아 뒷간 청소였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파리가 들끓었지요. 마을 사람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분이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일을 시작했지요. 하루 종일 뒷간을 퍼내고 물을 길어 재를 뿌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았지요. 관아 하인이 돌아와 깨끗해진 뒷간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누가 했어? 소녀가 했습니다. 품삯 대신 좁쌀 한 줌만 주시면 됩니다.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부터 아무도 안 하려는 일만 찾아다녔습니다. 뒷간 청소, 개울가 빨래, 돼지우리 치우기. 냄새나고 더럽고 힘든 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코를 막고 피해갔습니다. 저 종년 참 불쌍하기도 하지. 역적 죄인네 종이니까 저런 일이나 하는 거지 뭐. 수군거림이 등 뒤를 따라다녔지요. 분이는 아무 말 없이 일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손을 놀렸지요. 욕을 먹어도 비웃음을 들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늘 무언가가 손에 들려 있었지요. 좁쌀 한 줌, 콩 한 움큼.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하루를 버티기엔 충분했습니다. 수혁이 분이가 가져온 것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분이야, 매일 고생이 많다. 분이가 아궁이에 불을 넣으며 대답했지요. 일하는 게 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분이는 자기가 얼마나 고된 하루를 보냈는지 말하지 않았지요. 뒷간을 치울 때 맡았던 냄새도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던 수군거림도 움막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수역 앞에서는 늘 그랬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밥을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분이가 장터를 지나가는데 약방 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보통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명에 가까웠지요. 분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약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바닥에 누워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옆에 할머니 하나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요. 아이가 왜 이러는 겁니까? 아까 산에서 뭔가를 따먹었는데 갑자기. 약방 주인은 장터에 가고 없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이가 급히 아이 곁으로 갔습니다. 아이의 입술을 살폈지요. 입안에 풀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색깔, 모양, 냄새. 마님의 약시중을 들며 수없이 봐왔던 것들이었지요. 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독초를 먹은 것이었지요. 분이가 재빨리 약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약재 서랍이 늘어서 있었지요. 분이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감초, 녹, 생강. 필요한 것들의 위치를 찾았지요. 감초를 꺼내 급히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아이의 등을 쓸어 먹은 것을 토해내게 했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웅크리고 있던 몸이 풀렸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지요. 할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약방 밖이 소란스러워졌지요. 약방 주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이가 편안하게 잠든 것을 보고 멈춰 섰지요. 이걸 누가 했느냐? 할머니가 분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가씨가 살렸어. 약방 주인이 한참을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감초가 해독에 쓰인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마님의 약시중을 오래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지요. 역적 죄인네 종년이 약방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장터를 돌았습니다. 며칠 뒤 떡집 주모가 분이를 찾아왔지요. 분이야, 저번엔 미안했다. 우리 가게 일 좀 도와주겠니? 약방 주인도 불렀습니다. 약초 다듬는 일 해줄 수 있겠소?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이는 장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살림은 빠듯했습니다.
장터에서 얻어오는 것들로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주혁이 저녁에 상을 받았습니다. 사발 안에 죽이 담겨 있었지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이상했어요. 쓰고 풀 냄새가 났지요. 익숙한 곡식 맛이 아니었습니다. 분이야, 이거 뭘로 쓴 거야? 산에서 캔 나물로 쓴 죽입니다. 요즘 장터의 곡식이 귀해서요. 분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방 마을이니 그럴 수 있다 싶었지요. 맛은 없었지만 참고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죽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닷새째 되던 날 수혁이 물었습니다. 곡식은 안 구해져? 요즘 흉년 기운이 있어서 장터에 곡식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분이의 대답은 늘 같았지요. 표정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수혁은 믿었지요.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분이가 끓인 것은 풀죽이었습니다. 산에서 캔 나물과 약초를 골라 끓인 것이었지요. 아무 풀이나 넣은 게 아니었습니다. 마님의 약시중을 들며 익힌 지식으로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것, 그나마 영양이 있는 것을 골랐지요. 곡식은 이미 열흘 전에 바닥났습니다. 장터에서 얻어오던 것들도 줄어들었지요. 떡집 주무도 약방 주인도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분이는 수혁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도련님이 걱정할 테니까요. 걱정해봤자 도련님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분이가 해결해야 했지요. 새벽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해 뜨기 전에 나가 나무를 뜯고 약초를 캤지요. 어둠 속에서 산기를 더듬으며 풀을 골랐습니다. 캐온 나물로 죽을 끓였지요. 그 죽을 수혁에게 먹이고 분이는 장터에서 먹고 왔다고 했습니다. 매번 같은 대답이었지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수혁이 갈증에 잠을 깨 부엌으로 갔지요.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루루, 후루루. 무언가를 마시는 소리였지요. 달빛이 부엌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빛 아래 분이가 보였지요.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손에 바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혁이 먹고 남긴 풀죽 찌꺼기에 물을 부어 마시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수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이 달빛에 비쳤지요. 수척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지요.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와는 딴 사람 같았습니다. 수혁이 나지막이 불렀지요. 분이야. 분이가 화들짝 놀라 바가지를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혁은 이미 다 봤지요. 그게 뭐야?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을 마시려고. 거짓말이지. 수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내가 먹고 남긴 찌꺼기잖아. 거기에 물 부어서 마신 거잖아. 분이가 대답하지 못했지요. 바가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혁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곡식 언제부터 없었어?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열흘쯤 됐습니다. 수혁의 눈이 커졌지요. 맨날 장터에서 먹고 왔다면서.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드리면 도련님이 안 드실까 봐요. 수혁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먹자. 같이 굶든지 같이 먹든지 해. 나만 먹는 건 싫어. 분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달빛에 비친 분이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지요. 분이는 늘 그랬습니다. 울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날 밤 수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요. 분이의 수척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풀죽 찌꺼기에 물을 부어 마시던 그 모습이요. 나는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거지. 수혁은 생각했습니다. 밥을 구할 수도, 일을 할 수도 없었지요. 밭을 갈 줄도, 나무를 벨 줄도 몰랐습니다. 양반과 도련님이 할 줄 아는 건 글뿐이었지요.
그때 방 한 구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지요. 분이가 짐을 쌀 때 챙겨 넣은 것들이었습니다. 수혁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건 글뿐이다. 반드시 누명을 벗기겠다. 그래야 분이의 고생도 끝난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분이가 눈을 떠보니 수혁이 마당에 나와 있었지요. 마당 한쪽에 고운 모래가 깔려 있었습니다. 개울가에서 퍼온 모양이었지요. 수혁이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들고 모래 위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나뭇가지 끝이 모래 위를 지나갔지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분이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지요. 그날부터 수혁은 새벽이면 마당에 나왔습니다. 모래 위에 글을 쓰고 다 쓰면 손으로 쓱쓱 지우고 다시 썼지요. 아버지가 남긴 책 속의 상소문 예시를 보며 형식을 익혔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글을 써야 했지요.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주룩주룩. 수혁이 벌떡 일어났지요.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늦었지요. 모래판은 이미 빗물에 씻겨 있었습니다. 밤새 정성 들여 새겨놓은 글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수혁이 빗속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문 뒤에서 분이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분이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수혁이 모래 위에 쓴 글씨가 비에 지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분이의 가슴 한쪽이 함께 지워지는 것 같았지요. 저 글씨를 지워지지 않는 곳에 새겨줘야 한다. 분이의 머릿속의 생각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분이가 달라졌습니다. 원래 낮에만 일했지요. 장터를 오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나가기 시작했지요. 수혁이 잠든 뒤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조용히 움막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뒷산이었지요. 캄캄한 산길을 더듬더듬 올라갔습니다. 달빛의 의지에 풀숲을 헤쳤지요. 약초를 캤습니다. 마님의 약 시중을 들며 배운 지식이었지요. 어떤 약초가 값이 나가는지, 어디에 자라는지, 어떻게 캐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위에 낀 습한 풀밭을 기어다니며 약초를 골랐지요. 가시 돋은 줄기에 손이 찔렸습니다. 바위 틈에 손을 넣어 뿌리를 캤지요. 새벽녘에 산을 내려왔습니다. 캐온 약초를 다듬어서 장날에 내다 팔았습니다. 한 푼, 두 푼. 적은 돈이었지요. 하지만 분이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에도 입는 것에도 쓰지 않았지요. 그저 모았습니다. 낮에는 떡집에서 일하고 약방에서 일하고 이 집 저 집 바느질을 해줬습니다. 밤에는 산에 올랐지요. 잠은 하루에 두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달 이어졌습니다. 분이의 몸은 점점 수척해졌지요. 하지만 수혁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아침을 차리고 장터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왔지요. 수혁은 몰랐습니다. 분이가 밤마다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을. 손이 날마다 더 거칠어지고 눈 아래 그늘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새벽 산을 내려오던 분이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아래 움막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수혁이 또 밤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 비가 올까봐 서둘러 쓰고 있었지요. 분이가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불어왔지요. 분이의 손이 약초 보따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분이가 이른 아침 장터로 갔지요. 품에는 그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몇 달을 모은 전부였지요. 세어보니 꼭 8냥이었습니다. 분이가 한지 좌판을 찾아갔습니다. 이 종이 얼마입니까? 한지 10장에 엽전 5냥이요.
붓은요? 붓은 새냥이요. 분이가 품에서 돈을 꺼냈지요. 한지 10장이랑 붓 하나 주십시오. 좌판 주인이 새하얀 한지 묶음과 붓을 건넸습니다. 전부였지요.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이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움막에 도착했지요. 수혁이 마당에서 모래 위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 비가 올까봐 서두르고 있었지요. 분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것 좀 보십시오. 수혁이 고개를 들었지요. 분이가 품에서 새하얀 한지 묶음과 붓을 꺼냈습니다. 이제 모래에 안 쓰셔도 됩니다. 수혁이 한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새하얗고 매끈한 종이었습니다. 양반가에서는 흔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수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지요. 그때 수혁의 시선이 분이의 손에 닿았습니다. 수혁의 얼굴이 굳었지요. 분이의 손이었습니다. 갈라지고 가시에 찔린 손이었지요. 손톱 밑이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긁힌 자국이 있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지요. 부엌 일만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밤에 산에 갔어? 혼자서? 분이가 대답하지 못했지요. 들킨 것이었습니다. 수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종이에 어떻게 글을 써? 내 손이 이렇게 됐는데. 분이가 조용히 말했지요. 도련님이 이 종이에 글을 쓰시고 대감님의 억울함을 밝히시는 것. 그것이 소녀의 바람입니다. 붓을 안 드시면 소녀가 고생한 게 헛된 것이 됩니다. 수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붓을 쥐었습니다. 새하얀 종이 위에 붓끝을 대려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지요. 하얀 종이 위에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그래도 수혁은 붓을 놓지 않았지요. 사각사각.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글씨가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혁은 날마다 붓을 들었고 분이는 장터를 오갔지요. 두 사람의 유배 생활이 겨우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운이란 건 오래가지 않는 법이었지요. 마을에 최주사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장터의 물건값을 쥐락펴락하는 마을 토우였지요. 관아 관리와도 한통속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주사 앞에서 고개를 못 들었지요. 그 최주사가 분이를 눈여겨본 것은 장터에서였습니다. 떡집에서 일하는 분이를 보고 슬금슬금 다가왔지요. 유배 죄인네에 종년이 장터를 활보하고 다니는 꼴이라니. 최주사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분이가 대꾸하지 않았지요. 고개를 숙이고 일만 했습니다. 최주사가 분이의 팔을 잡았지요. 내 집에 와서 일해라. 품삯을 2배로 쳐주마. 분이가 팔을 빼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주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저 어린 죄인 놈을? 분이가 최주사를 똑바로 바라봤지요.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도련님은 소녀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곳에서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주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종년 주제에 거절을 하다니 앙심을 품었지요. 며칠 뒤 최주사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관아 관리에게 은자를 밀며 속삭였지요. 다음 날 관리가 수혁을 불렀습니다. 이수혁, 오늘부터 성벽 보수 공사에 나가라. 무거운 흙을 나르고 돌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15살 서생의 몸으로는 반나절도 버틸 수 없는 노역이었지요. 수혁이 첫날 공사에 나갔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비틀거렸지요. 흙 한 짐을 지고 가다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지요. 분이가 저녁에 움막으로 돌아온 수혁을 보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수혁의 손이 갈라져 있었고 무릎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요. 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한 물을 데워 수혁의 손과 발을 씻겨줬지요. 그 손이 분이의 손 위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움막문을 두드렸지요.
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뺨이 아궁이 불빛보다 더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분이가 관하로 갔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이었지요. 관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대신 소녀가 관아 안살림을 맡겠습니다. 부엌일, 바느질, 세탁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 도련님의 노역을 면해 주십시오. 관리가 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 솜씨가 그만큼 되느냐? 하루만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분이가 관아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하루 만에 부엌이 반짝 깨끗해졌습니다. 관리의 관복도 깔끔하게 수선됐지요. 밥상도 달라졌습니다. 관리가 만족했지요. 좋다. 이 여자가 관아 일을 하는 동안 저 죄인의 노역은 면해주마. 수역은 다시 방 안에서 붓을 들 수 있게 됐습니다. 분이가 관아에 들어간 것은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지요. 최 주사가 관아를 드나들며 관리와 밀담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사랑방을 치우고 차를 올리며 조각조각 들었지요. 수상했습니다. 도성 쪽 높은 벼슬아치 이름이 자꾸 나왔으니까요. 마을 토호가 도성의 권세가와 편지를 주고받는다.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분이는 모른 척하고 일만 했습니다. 사랑방을 쓸고 탁자를 닦고 차를 올렸지요. 관아 사람들은 분이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종년이 뭘 알겠느냐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분이의 귀는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최 주사가 관리와 한참 밀담을 나누다 급히 떠났지요. 분이가 사랑방을 치우러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쓸다가 탁자 다리 밑에 무언가 걸렸지요. 접힌 서찰이었습니다. 최 주사가 흘리고 간 것이었지요.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으려다 문득 글자가 눈에 들어왔지요. 이성재, 수역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분이의 손이 멈췄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듬더듬 읽어내려갔습니다. 영모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 매수한 관리 이름, 거짓 증거를 만든 방법, 그리고 서찰 마지막 줄. 아들도 유배지에서 조용히 처리하라. 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놔둬야 한다. 가져가면 의심받는다. 사랑방에 든 건 소녀뿐이다. 분이가 서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돌아서려 했지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조용히 처리하라. 그 글자가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지요. 분이가 다시 서찰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번 더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지요. 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손이 떨려 주먹을 꽉 쥐었지요. 사랑방을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걸었지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덜그럭거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가슴 속 서찰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분이가 수역 앞에 서찰을 펼쳤습니다. 수역이 읽어내려가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다. 그리고 나까지 해치라고. 수역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원본이잖아. 서찰이 없어진 걸 알면 너한테 추궁이 갈 거야. 돌려놔. 위험해.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려놓으면 도련님이 위험합니다. 수역이 말문이 막혔지요. 소녀가 추궁당하는 건 괜찮습니다. 도련님이 해를 입는 건 안 됩니다. 수역이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몇 달간 상소문 형식을 익힌 것이 이 순간 빛을 발했지요. 서찰의 핵심 내용을 또박또박 정리해 내려갔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모함했는지, 거짓, 증거를 만든 자의 이름, 매수된 관리의 이름까지. 붓을 놓은 수역이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명에 보내지? 분이가 말했지요. 오늘 밤 떡집 주모의 남편이 보부상입니다. 내일 새벽 가명 쪽으로 떠난다 했습니다. 오늘 밤이 전부입니다. 수역이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해?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적 달입니다. 장터에서 쫓겨나고 뒷간을 치우고 밑바닥부터 기어올라 쌓은 석달. 소녀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수혁이 서찰 원봉과 상소문을 함께 묶어 분이에게 건넸습니다. 가. 분이가 품에 넣고 움막을 나섰지요. 밤이었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분이가 뛰었습니다. 어둠 속을 뛰었지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지요. 일어나서 다시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품 안에 서찰이 도련님의 목숨이었으니까요. 떡집 주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요. 주모, 소녀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잠결에 주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어나서 두 번째로 무릎을 꿇는 것이었지요. 첫 번째는 마님 앞에서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련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이 서찰을 가명에 전해 주십시오. 주모가 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땀에 젖고 무릎에 흙이 묻고 숨을 헐떡이는 얼굴이었지요. 뒷간을 치울 때도 군말 없던 여자. 장터에서 쫓겨나도 울지 않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모가 남편을 깨웠지요. 보부상이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내가 신신당부했지요. 이 여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 꿇고 부탁한 거야. 제발 빨리 가줘. 보부상은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지요. 분이는 보부상의 뒷모습이 어둠 속에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보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요. 이제 버텨야 했습니다. 다음 날 최 주사가 관아에 들이닥쳤습니다. 서찰이 없어졌다. 분이가 갇혔지요. 사흘 동안 굶으며 버텼습니다. 소녀는 모릅니다. 끝까지 같은 말이었지요. 셋째 날 아침 나졸이 분이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최 주사가 다가왔지요. 마지막으로 묻겠다. 서찰이 어디 있느냐? 소녀는 모릅니다. 최 주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2년의 몸을 수색해라. 나졸이 분이의 소매를 뒤지고 치마 주머니를 뒤졌지요. 그때 나졸의 손이 분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비녀였지요. 최 주사가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냐? 종년 주제의 은비녀를. 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흘간 추궁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던 분이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지요. 분이가 최 주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마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처음이었습니다. 최 주사가 뿌리쳤습니다. 분이가 바닥에 쓰러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관찰사 행차이다. 보부상이 이틀 만에 가명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서찰 원봉과 수역의 상소문이 증거가 됐지요. 최 주사가 끌려갔습니다. 도성에서 왕 앞에 선 수역이 분이의 공을 낱낱이 진술했습니다. 왕이 분이에게 물었지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각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주사에게 빼앗긴 은비녀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정각이 술렁였지요. 왕 앞에서 원하는 것이 은비녀 하나라니. 비녀를 돌려받은 분이가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마님, 돌려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마님의 산소였습니다. 나란히 무릎을 꿇었지요. 분이가 은비녀를 무덤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마님, 소녀가 도련님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유배 길에서도 장터에서도 관아에 갇혀서도 울지 않았던 분이가 마님 산소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따스한 바람이 마치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처럼 신분의 벽을 넘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곁을 지킨 분이의 이야기, 가슴 깊이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